지금부터 이슈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빈손으로 막 내리는 19대 정기국회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국회 본회의장 사진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로 모여서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박수도 치고 여야 대표끼리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악수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새털같이 많았던 100일 동안 우리 국회의원님들 뭐 했을까요?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성과는 단연 한중 FTA 비준안 처리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라는 통상적인 숙제를 제외하면 딱히 내세울 성과가 없는 겁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공방, 공천룰과 선거구 획정 논란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입법 기능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불만을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 정기국회 때 이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게 여야 간에 약속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돼야 경제 체질이 튼튼해지는 거지 어디 돈만 갖다가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박 대통령과 여권이 주력하는 쟁점 법안은 크게 4가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법인데 12월 임시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적지 않은 데다 기본적으로 총선 전국과 맞물린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이렇게 여야의 대치 속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이틀 고강도 발언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국무회의 하루 전에도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숨 쉰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법안은 노동개혁 5개 법안,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 법안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 노동 5법을 두고서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5개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원샷 처리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지만 원내대표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 5법은 함께 패키지로 처리한다. 그래야지만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고 노동개혁의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개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근로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개법은 독소조항을 뺀다면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3개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거꾸로 안 좋아지는 내용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계약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여야가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부터 대치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현입니다. 여야는 일주일 전에 6개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허송세월하는 국회 이제 그만 보고 싶은 거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전망도 밝지가 않은데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
마지막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분발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키워드, 파국으로 치닫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비주류인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물러나라 그러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문 대표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결하자고 하면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가 당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에 최고위원이 보란 듯이 사퇴한 겁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 양상이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당무를 보이콧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예고했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 대표와의 독대에서 임시 전당대회 등의 제안을 거부당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패권 정치만을 강화하며 당의 분란을 자초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통합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표께서 당을 살리기 위해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달 오영식 의원에 이어 주 최고위원마저 사퇴함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 가운데 2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다른 비주류 지도부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직 줄 사퇴로 사실상 현 문재인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비주류 의원 모임인 구당 모임은 당내 중도 모임인 통합행동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등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몸집 불리기로 문 대표를 포함한 주류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야권 대통합과 혁신을 위한 그런 분위기를 당내 제세력과 의원들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주류 측은 최고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당 중앙위에서 새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비주류의 압박에 정면 대응할 태세여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정치연합은 탈당, 분당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병우 의원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 내에 사퇴하지 않으면 안철수 전 공동대표 다음 주에 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비주류의 총공세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배수진 속에서 문 대표도 정색하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부터 차단했습니다.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탈당은 곧 분열이라면서 안 전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을 만든 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대표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거절해오던 조기 전당대회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서로 대결하고 분열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 총선을 준비하며 언제 혁신하겠습니까? 이틀간의 침묵을 깨고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재확인한 것은 안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총선에 실패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끝이라고 말해 총선까지는 당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전 대표가 함께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단합할 수 있는 길, 그런 길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저의 기득권 내려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이 현실화하고 당이 쪼개진다면 총선은 필패라는 위기의식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면서 중간지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는 합니다. 야권 분열 시 총선 필패라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삿바싸움에 밀려온 탈당과 분당의 먹구름 여전히 짙게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이 야당의 갈등 언제쯤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이스피싱의 출구, 서울 영등포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전화 시청자 여러분 한 번쯤 받아보셨죠? 저도 한 번 걸려들 뻔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주 태연자약하게 진짜 행세를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많은데요. 2012년부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만 건이 넘었고 피해액도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들 어디서 인출되나 봤더니 범인들이 애용하는 핫플레이스가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환전소가 밀집한 지역이었는데요. 김종수 기자의 리포트로 자세히 짚어봅니다. 갈수록 지능화, 기업화하고 있는 금융사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계좌가 맞는지 확인 절차였을 뿐이에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융감독원하고 전산 연결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독당국을 사칭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용 대포 통장을 전문 배송하는 퀵서비스 업체까지 등장할 지경. 그런데 감독당국이 피해자금 인출 경로를 살펴보니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피해금 인출 2천여 건에 95% 이상이 발생했는데 서울에서도 영등포구가 가장 많았고 구로, 종로와 관악구를 합하면 서울 지역 인출 건수의 45%가 집중됐습니다. 또 경기도는 안양, 수원, 시흥, 안산, 고양, 부천 6개 시에서 72%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은 45%가 부평구에, 대구는 달서구 등 3개 구에 82% 이상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외국인 근로자 내지 환전소가 많은 곳들, 유동인구 많은 곳의 현금 인출기에서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을 뽑아 감독이 느슨한 개인 환전소를 통해 환치기로 돈을 보내기 쉽습니다. 당국은 이들 취약 지역의 감시망을 강화해 금융사기 자금 인출을 끝까지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범죄 자금임을 알고도 환전해준 환전상에 대한 제재와 고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대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쫓고 쫓기는 추격전처럼 추적과 감시를 피하는 금융사기단의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업 같은 그 수준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조직원 교육도 하고 역량평가도 하고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까지 지급했습니다. 갈수록 기업화돼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황정현 기자입니다. 34살 서모 씨 등 33명은 중국 지린성 6곳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KT나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820명에게서 3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각 센터에서 5, 6명씩 합숙 교육을 한 뒤 역량평가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성공하면 수익금의 7, 8%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도 운영했습니다.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그 조직원들이 검거됐을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옥바라지를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직 관리를 해온. 경찰은 조직원 일부의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대구지검이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혐의를 처음 적용한 이후 검경의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범죄단체 적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면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황희성 아나운서, 어떤 수법들이죠? 네, 처음에는 이 계좌가 도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빨리 다른 계좌로 넣어라.
아니면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이런 식의 속임수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예금을 찾아 집 냉장고에 두라고 한 뒤 훔쳐가거나 아예 직접 만나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또 이름이 알려진 금감원 간부를 사칭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사칭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금감원 간부 얘기입니다. 좀 믿을 만한 사람, 그 일반인들이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아마 제 이름까지도 이제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것으로. 네, 금감원은 이런 수법들을 아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범행이 들통나 당황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지금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이렇게 마구잡이로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온갖 수법을 동원해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적지 않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전화 받았을 때 좀 더 빨리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딘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 드시면 다시 걸겠다고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과 상의를 하시는 것도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사람을 좀 당황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쉽지 않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믹스커피 쓴맛입니다. 그 달달한 맛으로 직장인의 후식을 책임졌던 믹스커피. 그렇게 후식을 책임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점점 찬밥 신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믹스커피 부어서 타먹는 사람보다 전문점을 그냥 찾아가서 사서 마시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커피 맛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치가 않아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 밥 먹은 뒤 수다를 떨 때 어김없이 찾는 커피 전문점. 하나 건너 또 하나, 길을 걷다 보면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 안에서 마실 뿐 아니라 일회용 커피잔을 들고 다니는 모습도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은 모두 4만 8천여 개. 2007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커피에 설탕 또는 크리머가 함께 든 조제 커피 시장은 해마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조제 커피 소매 시장 규모는 1조 565억 원, 2년 만에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위축은 계속돼 3분기까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다시 5.7% 감소했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캠핑, 등산, 낚시 같은 야외 활동에까지 필수였던 봉지 커피가 점차 우리 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의 대중화가 가져온 커피 시장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여기에 커피 전문점 말고도 편의점에서 파는 컵커피부터 캔커피, 캡슐커피처럼 조제 커피를 대신할 제품이 다양해진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전문점 커피든 봉지 커피든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여유로움이 다른 것은 아니겠죠. 그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결국 바쁜 일상에 누리는 그 작은 사치,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키워드, 자동차도 친환경 시대입니다. 최근에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으로 세계적으로 물의를 빚었죠. 연비 좋은 친환경 차라고 하더니 공기 중에 배기가스를 그냥 펑펑 내뿜는 차였던 겁니다.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진짜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돌리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르노가 만든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입니다. 지난 5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배달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차종인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가 되지 않아 운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달릴 수 있고 친환경적인 차종이라는 점에서 트위지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친환경차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정부는 환경보호와 고부가 가치 친환경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친환경차 신차의 비중을 현행 2%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차 공공급속 충전소는 1,400기, 수소차 충전소는 80기까지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친환경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5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배터리와 전자부품 등 친환경차 관련 산업을 키워 신규 일자리 9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차 아직 좀 생소합니다.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마침 저희 제작팀에 전기자동차를 모는 프로듀서가 있어서 실제로 몰아보면 어떤지,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황희성 아나운서, 전기차라고 해도 겉보기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국산 전기차를 몰고 있는 임민영 PD와 함께 전기차의 구석구석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주유구 부분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급유기 대신에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트렁크에 장착된 이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충전을 마치고 직접 시승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자동차 성능을 얘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연비와 유지비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일단 100% 충전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100km 갈 수 있거든요. 공영 주차장에서는 무료로 계속 주차를 충전할 수 있고 집 앞에서 충전하는 것도 한 달에 많이 나와봤자 한 4-5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다입니다. 네, 유지비 자체는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하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기 힘든 점은 좀 아쉽다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고속도로까지는 못 올리고요. 서울 외곽까지는 가봤어요. 집이 부산인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충전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친환경차답게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사용한다는 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충전 인프라 등이 다 갖춰져서 전기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민영 PD 말처럼 이렇게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배기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친환경차라는 아름답게 환경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신기한데요. 보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더 자주 친환경차 이용자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 GM사의 볼트입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데 한 번 충전하면 640km 나갑니다. 다음 차는 일본 혼다에서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완전 충전 후에 최대 700km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강 전기차에서 개발한 20인용 전기 버스도 있는데 한 번 충전하면 200km까지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환경차 지금은 차량 가격이 좀 비싸고 멀리 못 가는 불편이 있지만 환경보호나 유지비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차 비용이나 기술 면에서도 보완이 돼서 청정 자동차가 도로를 점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